죽게 되자 그의 양아들이었었던 옥타비아누스. 당시 옥타비아누스는요, 지금 여러분이랑 동갑입니다. 18.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양아버지인 카이사르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권력을 이어받아요. 근데 이게 특히 그 시오노 나마미야 요기파트에선 로마인 이야기라는 게 워낙에 유명하죠. 그 내용을 저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카이사르는 사실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대요. 머리카락. 그가 약간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빼놓고는 다 있었대요. 모든 점에서 완벽한 인물이었어요. 운병가이자 연설가이자 전략가이자 정치가이자 모든 점에서 완벽한 인물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모든 점에서. 근데 옥타비아누스는요, 카이사르에 비해서 키도 왜소하고요, 전쟁적인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데 왜 옥타비아누스는 실제로 황제가 되고 카이사르는 그러지 못했을까? 이걸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시대의 요구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확장 일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라면 전쟁도 잘했어야 돼. 전쟁 전술가였어야 돼요. 카이사르는 당시에 최고의 갈리아 원정기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카이사르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 전술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되면서 시대의 요구는 어떻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확장하지 말고 제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행정 관료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어울렸던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요, 일단 웅변이 최하예요. 웅변을 너무 못했대요. 키도 자꾸 왜소했대요. 전쟁도 거의 못했어요. 전쟁 전술도. 그렇지만 그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지면서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좀 부족한 점들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저는 많았어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니까 나 왜 이렇게 키가 안 컸지? 나는 뭐가 부족했지? 라고 이렇게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많이 좀 해소됐던 것 같아요. 아, 사람이란 자기의 쓸모가 시대에 맞게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제가 학창시절에 가졌던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그런 게 많이 극복되었던 그 느낌을 가졌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나름의 장점들이 언젠가 시대적 요구라든가 언젠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분명히 좋게 장점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역사 선생님 중에 저보다 키 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EBS 강사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없죠. 그냥 자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시대적 요구엔 사실은 조금의 키나 뭐 다른 뭐 외모적인 잘생김보단 저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수업 재밌게 하잖아요. 파이팅 넘치게 하잖아요. 그게 원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또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 옥타비아누스를 보면서 왠지 나갔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었거든요.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보면. 어쨌든 그는 카이사르의 부장 출신이었었던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와 또 2차 3두 정치를 하게 돼요. 1차 때는 자음들이 세다고 했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약해집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좀 약해졌잖아요. 그렇게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해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레피두스는 거의 뭐 그냥 갖다 넣은 인물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둘의 결전에서 이 안토니우스와 뭐 우리 동양에 양귀비가 있다면 서양에 누가 있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있죠?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이 클레오파트라랑 안토니우스랑 한 편 먹고요. 옥타비아누스랑 한 판 붙어요. 그 전투가 악티움 해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해전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이기면서 사실상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황제. 그래서 제정을 열었다라고 하죠. 황제가 됩니다. 이걸로 나왔어요. 자, 옥타비아누스였으면 악티움 해전이고요. 자, 좀 더 가보자면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제정을 열어요. 제정을 황제 할 때 그 제입니다. 제정을 열고요.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그는 누가 봐도 황제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원로원에서 긴장했대요. 제가 와갖고 또 양아버지처럼 또 황제처럼 해버리면 우리 또 곤란한데 라고 했더니 옥타비아누스는 그랬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로마의 첫 번째 가는 시민에 불과합니다. 이 제일 시민이란 말인데 그 시민이 프린캡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프린캡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대. 와 진짜 옥타비아누스 너 짱. 너 진짜 너 진짜 좀 잘한 줄 알았더니 너 진짜 대박이다. 너는 존엄한 자야. 존엄자야라는 칭호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붙여줬대요. 근데 여러분 요 단어로 5년 동안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 악티움 해전, 프린캡스, 아우구스투누스 요걸로 다 나왔어요. 옥타비아누스를 물어보는 게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해전으로 뭐 악티움, 그는
제일 시민, 즉 프린캡스를 자처했지만 원론에선 존엄한 자라고 그래서 아우구스투라는 칭호를 주면서 사실상의 제정을 열어버려요. 그리고부터 그 이후로 200년간의 오현제, 5명의 현명한 시대를 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평화 시대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황제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고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나왔던 영화가 글래디에이터. 2000년에 나왔던 러셀 크로우의 주연의 이 장면 여러분 안 보셨죠? 여러분 태어날 때쯤 나왔던 영화죠? 이건 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재밌어. 당시에 이 로마의 생활상과 그 전투씬은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그런 장면이었었고, 특히 그가 마지막 오현제 황제의 마지막이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콤모두스고, 그때부터 다시 로마가 이제 그 쇠락기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가 이 글래디에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포로 로마노 위로 또 올라오면 이게 카피톨리노 언덕이거든요. 카피톨리노 언덕에 요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하나씩 알아보시면 다음에라도 여러분이 로마 여행 가실 때 더 좀 재미를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게 성장했었던 로마 제국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 끝 아닙니까? 자, 도시국가 로마에서 시작했다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다 장악하고요. 그 이후부터 특히 이 갈리아 지역이란 건 어디냐면 지금의 프랑스 일대예요. 프랑스 일대.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게르만 쪽에 가면 또 갈리아 쪽보다 더 크대요. 예, 그럴 정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의 군사 전술을 바탕으로 이들을 다 통합했죠. 실제로 지금의 영국, 브리타니아까지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대단했던 나라죠. 그렇지만 너무 제국이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걸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395년에 나누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세기가 되면서 군인 황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끝나고요. 각 지역에 반발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 황제 시대는요. 50년 동안 황제가 26명이 바뀌어요. 대박이죠. 이거 26명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혼란의 시기고요. 이 시대 동안 제명으로 죽은 황제는 2명밖에 없대요. 다 이 사고사예요.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해지자 속주들은 반란을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러자 이 제정시대의 위기 때쯤에 나왔던 제도가 바로 콜로나투스 제도예요. 이 콜로나투스라는 말은 부자유 소장농, 이 부자유 소장농이라는 말이 농노예요. 농노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영되었던 이 농업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농노라는 건 저희가 이제 다음 강쯤에 자세히 해드릴 텐데, 반은 농민이고 반은 노예인 사람들을 농노라고 하죠. 그 농노의 기원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콜로나투스 제도의 핵심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인물이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제국이 이렇게 분할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제국을 그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려면 어떻게 되지? 각지에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뽑자. 그래서 제국을 4개로 나누자. 4분할해서 황제 2명, 부황제 2명으로 하면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치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라고 하게 되면서 제국을 사실상 4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4세기에 또 한 번의 중흥의 시대에 오게 되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로마에서 나온다라면 옥타비아누스가 영순위, 그 다음 순위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4세기입니다. 이 시기도 기억하세요.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악티움의 전도 그렇고 아우구스투스도 그렇고 언저리쯤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4세기입니다. 그는 먼저 당시에 로마 땅에 많이 펼쳐져 있었던 크리스트교는 사실은 로마 시대 때는 초기에는 박해의 대상이었거든요.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한 3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합니다. 이것을 공인이란 건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밀라노에서 내렸던 법령이란 얘기고 이게 313년입니다.
이거는 뭐 역사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더니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이때까지 이 그리스도교는 다 지하 조직이었거든요. 왜? 알려지면 죽으니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막 서로 교류하지도 않고 막 뭐 그 지하 뭐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헤어진 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만나 놓으니까 교리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의 교리로 정리를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예요. 니케아에서 공의회, 공의회란 말은 종교회의라는 겁니다. 종교회의를 열어서 325년에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인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 내용이에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를 배제하고 아타나시우스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줘요. 이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는 안 되겠는 거야. 로마는 우리 제국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서 너무 좀 딸린다. 그래서 지금이 어디로 가자? 이스탄불. 거기로 가자. 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초기에는 거기를 뭐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가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합니다. 330년에. 시기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예요. 근데 이건 아마 연도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거 이게 다 콘스탄티누스 때 했었다가 중요해요. 그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까지 일시적인 중흥을 가졌었지만 콘스탄티누스 사후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국가의 종교로서 인정해줘요. 왜? 이제 제국이 막 분리될 거,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걸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도 한번 마지막 끈을 한번 잡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39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로마는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395년이에요. 그래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죠? 이렇게 나뉜 겁니다. 이렇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서로마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었던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지 100년도 채 가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고요. 동로마,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앞으로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더 많이 불릴 거예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453년 정복될 때까지 그 이후 1000년 넘게 제국의 위용을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에 촬영 테마로 잡았던 게 로마로 가는 길인데 어디를 갔던 거예요? 이탈리아랑 터키를 갔던 거예요. 왜? 터키까지 당시에 동로마 제국 로마였으니까. 아셨죠? 네, 그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완수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문화 보겠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우리가 흔히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많이 해요. 왜 실용적이어야 될까요? 너무 넓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법률. 가장 실용적인 게 법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건물로 대표적인 게 토목과 건축,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토목과 건축으로 대표적인 게 수도교죠. 수도교는 로마에 저도 수도교를 한번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로마 밖에 외곽 20-30km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당시에는 뭐 이게 물 퍼옮기는 뭐 펌프기 뭐 이런 거 없을 때죠. 그런데 외곽으로부터 물이 쭉 들어와요. 오직 뭘로? 위치 에너지로. 이건 대박입니다, 진짜로. 근데 위에서 보면, 눈으로 보면 이게 높낮이가 안 보여요. 근데 아주 미세하대요. 20km를 넘게 이걸로 끌고 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이 건축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콜로세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뭐 공중 목욕 시설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로마 법이에요. 로마 법. 아까 말씀드렸죠? 450년에 만들었던 12표법. 최초의 성문법이고, 이 성문법은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금지시켜 주었던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에 대한 법인 시민법으로 발전했었고요. 로마 제국 안에 시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시민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법, 내지는 뭐 만국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만민법 형태로 발전했었고, 이 법을 최종적으로 집대성했었던 게 유스티니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걸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죠. 유스티니아누스 내지는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내용,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디의 인물입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6세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이건 제가 비잔티움 제국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성 소피아 성당 지은 분도 이 양반이에요. 됐죠?
자, 역사서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있었고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갈리아 원전기라고도 합니다. 이 책은 저도 사서 한번 봤는데 지금 봐도 참 재밌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타케두스의 게르마니아, 이런 뭐 갈리아 전기라든가 게르마니아, 로마사 딱 봐도 좀 로마 느낌 아닙니까? 뭐 깊게는 필요 없고요. 이런 용어들 나오면 그냥 로마와 관련된 역사를 나눴겠구나. 사실 중요하기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되셨죠?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밀라노 칙령부터 한 번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전부터 우리 콘스탄티누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교도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데 필요한 제의를 거행하는 자유도 인정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교도만이 아니라 어떠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교는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석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한다. 이제 정말로 제국이 된 것이죠. 제국은 개방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남과 다른 나. 실제로 로마는 초기에 그랬어요. 시민권을 다른 이 사람들한테도 많이 줬었는데 특히 초기에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좀 막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던 밀라노 칙령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수도교는 이렇게 지하가 아니라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물들이 지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로마 밖에 수십 킬로부터 이 물을 끌어왔다니까. 이 건축술이 진짜로 보면 볼수록 놀랍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콜로세움, 얘들 검투 경기가 여기 안에서 벌어졌었고, 당시에 뭐 5만 명에 넘는 인원이 여기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대단합니다. 지금 다도 사실 대단한 측면이 있고, 특히 로마 하면 뭐죠? 길. 그들은 길을 닦는 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제국이 워낙 넓어졌으니까 그 넓어지는 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길이 중요하죠. 특히 이 길이라는 건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인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길은 내가 힘이 있을 땐 다른 나라로 공격하기에도 유리하지만 침입을 받기에도 유리해요. 그래서 당대에 로마 당대 주변에 다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길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나라는 별로 없었답니다. 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로마는 그러한 것에서 모험을 건 것이죠. 그러고부터 이 성공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하나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대제국을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그 카타콤 이제 지하교회.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런 모습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로마사를 쭉 한번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로마 이전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큰 호수로 들어왔고, 로마 이후의 모든 역사는 로마라는 큰 호수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를 3번 지배했다. 처음엔 무력으로, 그 다음은 문화로, 그 다음은 종교로,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제국 하다라면 누가 뭐래도 로마입니다. 그 로마와 관련된 영화들, 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모평 문제 가겠습니다. 가나 나라의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의 정치 제도를 데모스의 지배라고 한다. 왜냐하면 소수의 친권층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시민 중 누구라도 국가의 봉사 능력을 갖췄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정책을 소외되지 않는다. 우리는 스파르타보다도 자유로우면서도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페리클레스. 끝까지 읽었더니 요건 여러분 그리스로 하셔도 틀리지 않고요. 그리스 중에서 대표적인 페리클레스 나왔으니까 어느 나라? 아테네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그냥 그리스로 푸셔도 큰 문제 없어요. 나와 보겠습니다. 나의 정치 제도에서는 콘술, 이거 로마인데 큰 힘을 발휘하지만 민의 원로원과 민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거죠? 당연히 로마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죠. 500인 평예가 구성되었다. 500인 평예? 500인 평예 뭐였죠? 이건 여러분 클레이스테네스랑 페리클레스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0인 평예 그리스 내지는 아테네 맞죠? 맞네요. 정답 1번. 2번. 호르텐시우스법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죠? 로마 거잖아요. 로마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랑은 관련 없겠고요. 나와 보겠습니다. 솔론의 개혁은 여러분 어디죠? 그리스잖아요. 솔페클페 그 소리잖아요. 관련 없고요. 4번입니다. 나는 밀레트 제도. 이제는 여러분 쭉 수업 들으면서 여기 이제 서영사까지 오니까 이런 단어들 나도 이제 안 헷갈리죠.
밀레트 어디였습니까? 오스만 제국의 종교적 그 관용을 보여주었었던 그런 자치시설 같은 게 밀레트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가나는 호민관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맞지만 가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번 보시면 2015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래요. 가가 갈리아에서 루카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갔는데 그 중에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도 있었다. 세 사람은 비밀회담을 통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넣기로 결정하였다. 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나왔습니다. 그럼 가 누구죠? 카이사르. 1차 3두 정치의 3명들이잖아요. 그렇죠? 카이사르가 유명했던 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 이제 강을 건너면서 루비콘강 건너면서 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들 처리하면서 이들과 이제 그 대결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크라수스는 전쟁 나가서 그냥 죽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이 카이사르랑 붙었던 인물이 폼페이우스예요. 예, 어쨌든 그 라이벌이자 그 인물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나 보겠습니다. 나는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탁한 안토니우스 군대를 물리쳤다. 누구죠? 옥타비아누스죠.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호민관 제도를 만들었다. 호민관은 그 전에 훨씬 만들어졌었죠.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평민권의 성장,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평민권이 성장하니까 평민들이 호호호호호 웃는다고 했었죠. 호로 시작돼서 호로 끝난다. 그 중에서 처음이 호민관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민을 만들었고 12표법 만들었고 위키누스법, 그 다음에 호르텐시우스법. 요거 여러분이 쫙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카이사르보단 이전에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렇죠? 12표법이 제정에 주도하였다? 12표법은 여기 기원전 5세기예요. 아니고요. 자, 나와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옥타비아누스 나오면 여러분 뭐로 물어본다고 그랬죠? 아우구스투스. 나머지 연습 더 해볼까요? 또 뭐 있어요? 악티움 해전. 악티움 해전 여기서 나왔죠. 그럼 이거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뭐로 나왔을까? 프린캡스. 제일 시민 자처였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올 게. 실제로 그래요. 교과서에 그게 전체 다야.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정답 그래서 3번. 나와보겠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라고 하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은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진압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가나는 포에니 전쟁에서 활약하였다라고 하는데 포에니 전쟁은 이들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랑 옥타비아누스는요. 기원전 1세기 인물이고요.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가 황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의 사분할 통치. 정황제, 부황제, 정황제, 부황제 어려운 말들 나와 있는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사분할 통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분할 통치 나오면 누가 있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있었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충 인물 보면 로마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평민권의 성장, 그 이후 라티푼디움의 위기,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고 스파르타쿠스가 난, 그 다음에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 그 다음에 제정. 자, 제정 이후에는 팍스 로마나 있었지만 군인 황제 시대 있었고 이 군인 황제 시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사분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인물이 콘스탄티누스 나오는 것이고요. 보시면 그러면 탐구활동 찾아가 봅시다. 델로스 동맹. 적어도 1번은 찍으면 안 되지. 이건 그리스 거잖아요. 그렇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전개되었던 내용 시기적으로 좀 거리가 있죠. 스파르타쿠스.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의 끝은요.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은 여러분 15세기입니다. 한참 뒤에요. 그 다음에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발발한 원인. 로마 카르타고 전쟁은 기원전 3세기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관없고요.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우리가 두 개를 혼용해서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군인 황제 시대에 혼란이 수습되는 과정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죠. 정답 5번. 그러니까 조금 이거 어려운 문제에 속했거든요. 풀 수 있어. 제 이 강의 노트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만 기억해 두신다면 문제 푼데 전혀 이상 없어요. 자, 봅시다. 2019년 6월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네요. 자, 밑줄 친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호민관에 설춘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몰락한 자영농을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대요. 이 나라에는 들짐승도 자기 우리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손바닥도 없이 주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법안 무슨 법이에요? 농지법이죠. 농지법 봅시다. 최초의 성문법은 12표법이고요. 시민의 공무 수당을 지급했다. 이건 뭐죠? 클레이스테네스의 모두 추수해 이거죠. 그리스 것이고요.
라티푼디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던 게 농지법 아닙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 맞죠? 정답 3번. 어려울 거 없다고. 풀 수 있죠. 자, 집정관 1인을 평민 중에서 그 한 명을 선출되게 하였었던 거. 이거 리키니우스법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재산에 따라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차등 지급하였다. 참정권 차등 지급하면서 되게 힘들어움을 겪었던, 우리 지난 강의에 배웠던 그 인물 있죠? 솔론. 금권정 하면서 어려움 겪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오늘도 완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는 거 절대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강의에 뵐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